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템입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국경을 넘을 수 있다, 정부와의 봉쇄로부터 피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중에 도덕심이 있는 시민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야, 비트코인 그거 범죄자들이 사용하겠네,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하겠네, 이런 생각이 드시죠? 네, 걱정이 되실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한 여성을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름은 캐서린 혼이라는 여성이고요. 미인입니다. 이분은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아주 드문 여성 셀럽입니다. 암호화폐 업계가 진짜 심각하게 남성 편향이거든요. 사실 그녀는 미국 법무부 소속의 미 연방 수사 검사였습니다. 강력범죄를 주로 담당한 아주 생긴 거와는 다른 그런 검사님이셨는데, 검사를 그만둘 생각을 하고 계셨을 때 상관이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기소하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분이 그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를 그때 처음 들었대요. 비트코인을 기소하라라는 이야기는 왜냐하면 워낙에 제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층들 사이에서 불법 약물 거래를 비트코인으로 한다라는 그런 제보가 여기저기서 들어오고 있었을 때였어요. 캐서린 홈 검사가 비트코인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하고 한두 달 정도 지나서 내린 결론이 비트코인은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은 사람이 아니니까 기소할 수 없지만, 무슨 뜻이냐면 비트코인은 정부가 봉쇄하거나 차단할 수 없다는 걸 상부에 보고한 겁니다. 이것이 2013년 무렵입니다. 그녀는 미국 법무부 산하 최초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특별 태스크포스를 만들었고 그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실크로드 사건, 마운트 곡스 거래소 해킹 사건과 같은 비트코인 역사에서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서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크로드 사건이라고 하면 아시나요? 네, 실크로드라는 것은요, 지하세계 아마존이라고 불리웠던 불법 거래 사이트입니다. 주로 마약이나 총기류, 이런 불법적이고 으시시한 것들을 거래했는데요. 그 거래 지불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썼어요. 미국인들이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한 계기가 바로 실크로드의 창업자가 살인 청부와 관련해서 기소되었을 때였습니다. 미국인들 역시 우리나라 국민들만큼이나 비트코인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네, 매우 나빴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 재미있는 부분이 비트코인의 특징을 범죄자들조차 잘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실크로드 사건을 수사하던 현장의 수사관들은 실크로드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착복했어요. 이거 아무도 모르겠지? 이거 시장에 내다 팔면 돈이 얼마가 되는데,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비트코인 쏟아져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자기만 아는 곳으로 이제 옮겨놨어요. 당시 비트코인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캐서린 홈 검사가 있었던 거죠. 캐서린 홈 검사는 상당 부분의 비트코인이 이상한 지갑으로 수사 개시를 하자마자 빠져나간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부자가 한 거다. 그래서 수사관들 의심하기 시작했고요. 비트코인은 모든 거래가 남잖아요. 그래서 추적이 다 되었고 영장 없이 다 파악을 하고 있다가 결정적일 때 수사관들을 모두 체포해서 기소해버렸습니다. 만약에 이 검사님이 이 거래 기록을 금융기록처럼 보려면 영장을 이제 법원에 신청했어야 되죠. 그럼 영장을 신청하다 보면 그 같은 내부의 수사관들도 자신들을 조여온다는 걸 알았을지 모릅니다. 알게 되겠죠. 근데 영장 신청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거래는 다 보이거든요. 수사관들이 이거를 모르고 캐서린 홈 검사 같은 이런 전문가가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는 거 모르고 착복을 했다가 여러 수사관들이 기소를 당했습니다. 마운트 곡스 해킹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2017년 7월 그리스 휴양지에서 그리스 경찰과 FBI가 협조로 알렉산더 비닉이라는 러시아 부호를 체포해요. 휴양차 놀러 온 건데요. 외국에서 체포돼 버린 거죠. 마운트 곡스가 제가 바로 비트코인을 알게 된 사건이잖아요. 2014년도 2월인가 3월에 그 당시 비트코인 거래량의 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던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면서 완전히 파산을 했습니다. 그 마운트 곡스에서 해커가 빼낸 돈이 80만 BTC가 있다는데 그게 현금화됐어요. 그 현금화된 거래소가 BTC2라는 익명 거래소거든요. 저도 이 BTC2라는 거래소를 아는데 그 당시 초창기 비트코이너들 사이에서도 좀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싼 데다가 그리고 익명 거래가 가능했어요. 다른 거래소들은 은행 계좌가 있어야 되니까 사실상 익명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BTC의 이 그 창립자예요. 이 알렉산더 비닉이. 근데 추적을 하다 보니까 그가 마운트 곡스의 그 해킹된 그 돈의 현금화를 도왔다는 것이 이제 덜미가 잡힌 거죠. 이게 덜미를 잡는데 누가 역할을 했냐면요. 이 피해자들이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비트코인의 특성을 아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마운트 곡스에는 많은 피해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피해자들 중에는 컴퓨터의 전문가들이 있어서 사실 원래 비트코인 소사이어티가 컴퓨터 전문가들이 많았어요. 아까 그 실크로드 지갑이 공개된 것처럼 마운트 곡스 해커의 지갑도 공개되어 있으니까 이 해커의 지갑을 계속 들여다보고 추적을 한 거예요. 추적을 하다가 어떤 이상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익명의 사람이 자기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의뢰한 변호사의 소장을 올렸어요. 이 소장에는 변호사 이름만이 아니라 소송을 의뢰한 사람의 이름이 있다는 걸 이 사람이 까먹은 거죠. 그래서 이게 걸려든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알렉산더 비닉이었고, 이것을 미국의 국세청하고 FBI 그리고 아까 말했던 캐서린 홍 검사가 파악한 다음에 이 알렉산더 비닉이 러시아 바깥으로 나오길 때를 기다린 거죠. 나오자마자 그리스 경찰과 함께 체포해서 이 알렉산더 비닉은 그리스에서 재판받고 미국에서 재판받고 여러 나라에서 재판을 돌아가면서 받아서 이 변호사에 따르면 재판만 20년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굵직한 사건을 마무리하고 나서 캐서린 홍 검사는 검사를 그만두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비트코인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코인베이스라고 아시죠? 미국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이자 얼마 전에 상장이 됐잖아요. 작년에. 거기 거래소에 이사를 수락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암호화폐를 가장 많이 투자하던 호로이츠 펀드의 암호화폐 기금 최고 관리자가 되었어요. 최근 뉴스를 보니까 최근에 거기서 나와서 물론 암호화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독립을 하신 겁니다.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분은 범죄자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한다라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회적으로. 미국의 수사기관은 비트코인의 속성을 대체로 잘 파악하고 있으며 비트코인보다는 고액권 달러가 범죄자들이 더 선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비트코인 태스크포스를 법무부 산하에서 만들고 비트코인을 수사하던 분이 비트코인과 관련한 암호화폐 업계로 옮겼다라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분이 정보가 많을 텐데 미국 수사당국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해서든지 없앨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면 남은 인생을 검사를 그만두고 이 업계로 들어왔겠습니까? 2022년 2월 미국 법무부는 비트코인 해킹 자금 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한 부부를 재판정에 세운다고 갑자기 발표했어요. 이거는 갑자기 난데없는 발표였는데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요. 무려 5년 전인 2016년도에 홍콩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비트피넥스라는 거래소가 12만 개의 비트코인 해킹으로 잃어버렸어요. 당시 이 사건은 엄청난 뉴스였는데 이 세계에서. 그런데 이제 비트코이너들은 할 말이 있는데 비트코인 해킹을 안 당하는데요. 거래소는 해킹을 계속 당하고 있거든요. 그게 마운트 곡스 해킹 사건이었는데 거래소들이 정신 차리고 좀 보완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해커들의 머리를 따라갈 수가 없었는지 2010년도에 12만 개의 비트코인을 홍콩에 그래도 제법 이름 있는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해킹 사건이 그 당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는 분위기를 망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비트코인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게 너무나 흥미로운데요. 해킹 이후에 해커들이 지갑에서 비트코인을 전혀 움직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해커들은 너무 어마어마한 짓을 벌인 거예요. 12만 개의 비트코인을 해킹해 버렸으니까 이해 당사자가 너무 많은 거죠. 이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아까 마운트 사건처럼 이 해커들이 1 비트코인이라도 옮기면 바로 그날 뉴스에 올라오는 거예요. 실험적으로 옮겨도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제 이 비트코인을 어디다 가서 바꿀 희망이 없어진 거죠. 조금만 해킹했으면 적당하게 먹고 떨어졌을 텐데 너무 엄청난 일을 벌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거를 비트피넥스라는 그 거래소가 알아챘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해커들한테 오히려 제안을 하죠. 너희들이 만약에 이 해킹한 12만 개의 비트코인을 돌려주면 5%만 너희들이 갖고 돌려주면 우리가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을게. 이렇게 역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을 안 받은 것 같아요. 이 5년 지나서 이
이게 관련한 분들이 지금 체포되고 기소되고 있는 거 보니까 아마도 이걸 안 받고 그냥 언젠가는 사람들이 잊혀질 때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비트피넥스가 5% 제한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요. 이 업계 전체가 자신감을 얻었어요. 비트코인은 너무나 투명하기 때문에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고요. 그래서 흔히들 생각하는 자금 세탁이나 무기 거래, 마약 거래 좋은 수단이 아니죠. 비트코인의 이 익명성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초창기 비트코이너들은 비트코인을 가지면 마약을 살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묵과한 사람이 있어요. 비트코인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 믿음을 묵과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바로 사토시 나카모토입니다. 젊은이들이 이거 진짜 마약할 수 있는 돈이야라고 처음에 막 덤볐거든요. 그래서 이 마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막 10만 개씩 산 거예요, 비트코인을. 너무 싸니까. 사토시 나카모토가 야, 이거 추적돼. 마약 사면 안 돼라고 말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비트코인이 강해지려면 가치를 가져야 되고 가치를 가지려면 누군가가 사줘야지만 되는데 누군가 사려면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어딘가에 남긴 글에 의하면 이게 풀기가 어려운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코인을 만들어서 이걸 가치를 있게 만들려면 그 코인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그걸 화폐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코인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나눠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없어요. 여러 명이 갖게 되면 가치가 없고 공짜로 받았으니까. 가치가 있다라고 내가 이거를 1달러라도 받고 팔면 아무도 나한테 안 살 거니까 가치가 없고, 그러니까 혼자 하고 있으면 가치가 없고. 이 딜레마를 풀 수가 없어요. 비트코인도 처음에 이 딜레마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딜레마를 넘기 위해서 착각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착각을 사토시 나카모토가 살짝 방조했어요. 물론 저는 사토시 나카모토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들 알아서 다들 비트코인을 어마어마하게 샀고요. 나중에 다 기소됐어요. 근데 세상은 불공평한 게 그렇게 마약하려고 비트코인을 샀던 그런 젊은이들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서 지금 그 사업가로 변신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익명성은 매스미디어하고 대중이 가장 많은 오해를 하죠. 거래 기록이 영원히 남기 때문에요. 누구나 영장 없이 다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영원합니다. 사람들은 그 익명 거래에 사람의 이름이 남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익명성에 희망을 갖고 있는데요. 정부나 수사기관으로서는 비용만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 거래가 핵물질이나 테러 단체 혹은 마약같이 아주 중대한 범죄랑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을 추적할 만한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수사기관은 그 지갑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거래소에 들어가거나 언젠가는 사람에게 접촉이 됩니다. 뭔가 가치 있는 거랑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남는 기록이기 때문에 그 하나를 잡으면 역추적을 해가지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실크로드 사건에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초창기 사토시 나카모토의 묵과 속에서 비트코인이 가치가 약물 거래에 쓸 수 있다라고 믿었던 젊은이들은 마구마구 샀다가 실크로드 사건이 터지면서 형량 거래를 통해 가지고 전부 교도소에 갔다 오거나 벌금을 내거나 막 이랬던 사람들이 암호화폐 초창기 멤버들 중에 많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우리가 국경을 쉽게 넘어서 국가의 봉쇄를 뚫을 수 있는 거,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서 양성화된 물건을 사는 것과 비트코인을 가지고 뭔가 범죄 행위에 사용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기록이 남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내가 썼던 비트코인의 추적 라인에 누군가가 걸리면 그걸 역추적하면 그 거래망이 전부 다 노출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오히려 돌아다니냐면요. 비트코인이 너무 투명하다. 그래서 이거는 혹시나 사생활을 전부 파악하려고 하는 FBI나 CIA가 만든 거 아닌가라는 의혹을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변제의 실용성이 있다는 것과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이 비트코인의 투명성 때문에 수사기관이 매우 좋아한다. 그러니까 미국의 수사기관은 비트코인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영장 없이 들여다보고 기록이 영원히 남기 때문에 거래처를 일망타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속성을 이해하시겠어요? 이것에 담긴 비밀은 바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외환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한테 1년에 보낼 수 있는 돈이 제한이 있죠.
이런 거는 사실 비트코인이 나온 2009년도 이후로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까지 다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수사기관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것도 민주주의라는 체제를 유지하면서 일반인들의 거래를 모두 추적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큰 뇌물을 받는 정치인들이나 테러리스트들, 그 다음에 마약이나 이런 아주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갱스터들을 추적하는 만한 가치는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지갑들은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푸틴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데서 미국도 러시아 정부의 비트코인 지갑을 차단한다고 했지 러시아 국민들의 비트코인 지갑을 차단한다고는 말 안 했어요. 러시아 정부가 쓰는 거는 막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드러나잖아요. 그죠? 투명하게. 근데 러시아 국민들이 스위프트 코드가 차단돼서 러시아 국민들이 개개인들이 서유럽과 연결되는 라인을 차단할 수 있느냐? 그건 차단 못 하죠. 왜냐하면 그걸 차단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모두를 감시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정부도. 네. 여러분 이제 비트코인의 익명성에 대해서 오해가 풀리셨나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